교육제 등에서 파트와 동일하게 3명의 학생이 건설정책과 관련된 주제 발표를 진행한 후 패널분들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래토목이니 안전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건설정책부 부장 김하늘 학생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정책부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된 김하늘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미래의 토목인으로서 바라본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을 본다면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기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양한 건설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자문을 구하여 건설업계의 현실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발제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발제 1의 경우에 가지고 있는 자료와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업계의 안전 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현황을 보시면 건설업은 총 404건으로 50.4%, 그 뒤에 오는 제조업이 22.2%인 것을 본다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2022년 3월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작년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179건에서 155건으로 사고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0에서 50억 원을 본다면 오히려 사고 건수가 늘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력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연 이 법이 건설 현장 안전사고의 주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의문점으로 남았습니다. 저희는 이 의문점을 그 출발점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특별안전보건교육입니다.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크게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채용자 교육, 자격별로 시행하는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특별안전교육이란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 먼저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 대상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다릅니다. 이때 법적으로 명시된 교육시간은 적절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법정 내 이수시간을 지키는 것은 힘들어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한 계산을 위해 단기간 작업을 하는 일용 근로자로 가정을 하여 2시간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우선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기 위해 온 일용직 근로자는 8시간 중 최소 2시간을 교육시간으로 할애해야 하고 이 2시간 동안의 임금은 협력업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2시간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하루에 2가지 일을 하게 된다면 총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한 일용직 근로자가 모든 특별 작업을 실시한다고 가정합니다. 40개의 특별 작업, 총 2시간, 총 8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근로자가 열흘 동안 일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사고 예방을 통해서 부가적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지만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손실에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공정별로 분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실제로 교육장의 개수와 안전관리자의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즉, 법과 현장에 괴리가 있는 것이죠. 경제적 측면과 연결되어 있는 해당 문제점은 이에 따른 처벌이나 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 내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손실만을 가져온다는 기존의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현장 발주 시 안전교육 뒤에 근로자의 교육시간에 대한 노임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안전교육비에 해당 부분이 들어간다면 현장 내에서 사고 위험이나 벌점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움직임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사기간을 설정할 때 안전교육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시간이 고려되지 않은 공사기간 설정은 당연하게도 그대로 현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내 안전교육 실시를 장려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주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분위기 전환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 의존적인 건설 현장입니다. 철근 기능사라는 자격증은 이름만 들었을 때는 철근공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으로 보입니다만 아래 자격 요건을 보시면 실제로 상세 직무 내용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자격증이 효력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현장 근로자 중 한 분은 지인을 통해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의 전문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자격증은 유명무실하고 현장에서 경험에 의존적으로 기술을 배우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이라는 건설업의 이미지 또한 해치게 됩니다. 이에 저희는 전문 건설인력 양성과 실효성 있는 자격증 발행을 그 방안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예시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BIM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역량 교육이기 때문에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해외 예시로는 싱가포르 BCA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에서 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때 계속 교육 과정의 경우에는 이것을 이수하였을 때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물론 이 증명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를 기반으로 저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핫한, 떠오르고 있는 그런 기술 전문 인력 양성뿐만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토대가 되는 아주 기본적인 일반 건설 기술사를 양성하고 실효성 있는 증명서를 발행하여 건설 현장의 전문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기에 저희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2021년 상위 5대 재해위험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떨어짐이 59.5%,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안전고리 미체결, 안전물품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많으며 이는 모두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재래형 사고입니다. 안전의식을 위해서는 발제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관계없이 경제적인 이득이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안전의식에 대한 눈높이가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일시적인 저하는 아주 치명적으로 발생하겠죠? 이에 저희는 안전수칙을 준수한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H안전지갑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였을 때 혹은 법정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했을 때 얻은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전수칙 미준수가 적발되었을 경우 얻은 포인트가 전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일하는 건설 근로자들의 생각을 맞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사고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처럼 안전수칙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안전수칙을 장려해야만 합니다. 저희의 제안은 크게 안전교육, 전문인력, 안전수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공통점은 건설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건설 현장, 비전문적인 건설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은 다소 예민한 문제로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훨씬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은 자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 서서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래의 토목인으로서 저희가 앞으로 서고 일어설 발판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싶고 그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토목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 건설정책부 김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곧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탄소 중립의 품은 건설업의 ESG 경영이라는 주제로 류지연 건설정책부 차장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정책부 2부의 발표를 맡게 된 건국대학교 류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2부는 탄소 중립을 품은 건설업의 ESG 경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게 될 텐데, 앞서 교육제도 본부에서도 대학교육과 ESG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셨는데, 저희 건설정책부 같은 경우는 건설업에서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방향을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고,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로 건설업의 ESG 경영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 산업군에 걸쳐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건설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래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GS건설이나 DLENC 이런 주요 건설사들을 선두로 하여금 ESG 정보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ESG, 이 세 분야 중에서도 건설업은 특히나 친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련 사업들을 확장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국내 건설사들의 ESG 경영 사례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친환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국내 건설사의 노력에도 현재 건설업이 받고 있는 ESG 평가 수준은 그렇게 마냥 높지만은 않습니다. 보시고 계신 자료는 한국 ESG 기준원이 제시한 32개의 건설업 ESG 평가 등급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환경을 나타내고 있는 이 녹색 계열의 막대가 굉장히 낮은 등급에 집중적으로, 즉 B, C, D 등급 낮은 등급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배구조와 사회부가 상대적으로 환경 부문에서 다소 부족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부문도 환경이지만 A뿔이나 A 등급, 그러니까 즉 높은 등급을 받은 것 역시 환경 부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등급을 받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형 건설사에 속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ESG 경영 실현에 있어서 대기업과 대기업이 아닌 그 외의 건설사들이 취하고 있는 그 척도의 간극이 존재하지 않나. 그래서 아직까지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이 ESG를 적극적으로 펼치기에는 제한적인 그런 현실이 아닌가라고 시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이 지금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환경평가 부문에 대해서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설업의 환경평가 등급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환경평가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취해야 하는가, 그 키워드로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고 지금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내외적으로 존재하는 ESG 평가 기관과 그 평가 요소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이 표는 그 중에서도 우리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분야별로 평가 지표, 평가 항목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 중에서 환경 평가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17가지의 다양한 문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표였던 평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평가 항목을 다 고려하기보다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3가지의 항목, 그러니까 즉 온실가스와 관련된 항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자는 것이 저희 발표에 주장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 평가 항목에 힘을 싣는 그런 정책과 제도를 펼침으로써 현재 산업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환경 평가 수준을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하였던 그 온실가스와 관련된 3가지의 평가 항목, 즉 우리가 공략을 해야 하는 그 3가지의 항목이 정확히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배출량, 그리고 사업장 외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배출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실가스 검증 실태. 그러니까 기업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배출량을 관리하고 검증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여정은 이미 본격화되었는데
정부의 그 2050 시나리오,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거의 산업체에서만 해도 탄소를 80%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목표가 그 산업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전략과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건설업에서도 탄소 중립 달성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업이 탄소 중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린 저 3가지의 평가 항목을 토대로 어떠한 방안을 내세울 것인가가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 미래비전원이 제시하는 건설업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 방안입니다. 저희는 크게 3가지를 제시를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바로 DB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공유 및 통합입니다. 이는 그 공약 항목 중에서 3번째였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항목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저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이전에 그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배출량 그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지만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대한 비교나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온실가스를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보편적인 기술이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배출량을 산출하기까지의 아주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는데, 이 건설 프로젝트 참여관, 협력업체 사이에 정보에 대한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서 정량적인 배출량 측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건설에서 이제 저감 전략을 수립하기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이나 이런 자료를 관리하는 이런 기본적인 단계부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현재 온실가스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보 공시 시스템이 지금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이는 이제 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몇몇 특정 기업들을 검증할 목적으로 한 그런 공시 자료에 불과하고, 서로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공유나 활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의 모식도처럼 건설업만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서 상호 방향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시 종합 플랫폼을 통해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의미한 데이터들까지도 충분히 공급됨으로써 연구 개발에도 쓰이고 산학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데이터 밸류 체인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2번째 전략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한 탄소 저감입니다. 이번은 그 공약 지표 중에서 사업장 내외에서 발생하는 그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에 포커싱을 맞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현재로서 스마트 건설 기술을 통한 혁신은 사실 너무나도 활발히 이미 진행 중인데, 보통 스마트 건설을 통해 실현되는 혁신의 결과물이라고 하면은 공기 단축 혹은 비용 저감 또는 안정성 제고 등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스마트 건설 기술은 사실 탄소 배출 저감에도 효과적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스마트 건설 기술 중에서도 BIM이나 디지털 트윈 그런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즉 탄소 배출 관점에 입각한 스마트 기술들을 나열하자면, 우선 첫째, 탄소 저감형 건설 장비를 통한 스마트 시공. 지금 트렌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차세대 건설 장비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 이는 특히나 운송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저감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2번째로는 OSC 기반의 생산 공정, 즉 탈현장화라고 하죠. 자재들을 기존의 현장 타설이 아닌 공장에서 생산 후에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런 생산 프로세스를 지향하자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레미콘을 훨씬 적게 사용하는 등 그런 현장 타설 시에 배설되는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CT 기술, 즉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건설 현장의 페이퍼리스화입니다. 말 그대로 도면이나 교육 자료, 이런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모든 데이터들을 전자화하여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지향하자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기술, 건설 기술을 통해서 적극 도입함으로써
특히나 현장 시공 시에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즉 스마트 건설이 건설 분야에서 바로 친환경 관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탄소 중립의 비전이 곧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투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전략,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물론 탄소 중립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다던가, 혹은 뭐 신기술, 특히나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보다는 아무래도 그 화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중견 중소기업들을 서포트해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그런 OSC 생산 방식이 자리 잡으려면 그 전에 정부 차원에서의 발주 제도를 개편하는 등 그런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세 가지의 전략 방안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결론 파트인 미래 비전의 재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식도는 건설물의 전 생애 주기, 그러니까 즉 생산 단계부터 수명 종료의 단계까지를 나타난 모식도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그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건설물의 전 생애에 걸쳐서 꾸준하게 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시공 단계나 설계 단계에 집중한 그런 저감 기술 정책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설업의 그런 전 생애 주기, 즉 이 모든 단계에서의 탄소 저감을 달성하는 것이 진정한 넷제로가 아닐까. 상당히 어렵고 도전적이겠지만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를 요약해 보면은 건설업의 ESG, 그 중에서도 환경, 이제 이 부분의 환경 수준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서의 핵심은 바로 탄소 중립이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고, 이 주제를 저희와 같은 학생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탄소 중립 패러다임을 주도할 세대는 저희와 같은 미래 비전원을 비롯한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또 미래 건설인 육성에 힘쓰는 그런 정책과 제도들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목소리를 내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건설정책부의 류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건설정책 마지막 발표를 대한토목학회 대학생위원회 부회장인 김종훈 학생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건설 신기술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대학생위원회 부회장 김종은입니다. 네, 제가 발표를 맡게 된 주제인 건설 신기술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건설 신기술 관련 제도의 필요성은 매년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사태를 파악해 보다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진행할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이 됩니다. 총 3개의 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짓는 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발제는 건설 신기술의 안전성 검증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에 관련된 제도입니다. 믿음이 가는 신기술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전성 검증은 실험실에서만 검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까지 검증이 완료된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실험실과 현장에 괴리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신기술 선정 시 실증 사례를 들고 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기술의 경우 실험실에서의 실험이 끝난 이후에 등록이 되고 그 이후에 현장에서 실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성을 많이 확보한 경우는 드뭅니다. 본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통계처럼 발주자들은 신기술이 안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을 잘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문에 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이 만약 확보되지 않은 신기술을 현장에 채택이 되지 않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로 그 신기술들은 현장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건설 신기술들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어서 기술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발제를 제안드립니다. 이론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신기술 중에 특정 신기술들을 정부에서 선발해 실증 안전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처럼 국책과제 연구 과정 중에 제공받은 테스트베드를 시공까지 연결지어 진행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신기술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기술을 가지고 테스트베드를 부여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매년 이제 분야별로 선정을 합니다. 뭐 도로면 도로, 교량이면 교량, 댐이면 댐 이런 식으로 분야를 설정하여서 그 분야에 맞는 신기술들을 이론적으로 검증된 신기술들을 뽑아서 테스트베드를 부여하고 그렇게 된다면 분야별로 신기술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준안들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안전이 중요해진 시대인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 인증 절차 검증을 위한 객관적 지표 설립이 가능함으로써 신기술 안전성에 장기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발제는 입찰제도에서의 신기술의 입지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를 보시면 건설 신기술을 사용했을 때 PQ 입찰 등에서 가산점을 얻어 수주에 유리해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산점 때문이죠. 그래서 건설 신기술을 통한 입찰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국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사해본 바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건설 신기술을 현장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산점 혜택만을 노리고 신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 또한 반대로 그 신기술을 사용한 것에 대한 가산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차라리 그냥 경제성, 안전성을 더 고려해서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수주를 따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면 신기술은 당장의 이익을 눈앞 기업에게 가져다줘야 하는 한계가 생기곤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못한 것이 현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가 특정 몇 개의 신기술을 인정하고 보증해준 후에 발주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소수의 신기술이 특혜를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아까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통계도 나와있지만 특정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발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신기술이 현장에서도 사용이 되고 안전성이 검증이 되어서 많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선택의 폭도 늘어날 것이고 발주처도 공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신기술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즉 현행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가산점을 무시하거나 가산점만을 위한 신기술 사용을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건설 신기술을 실용화라는 근본적인 목표가 흔들릴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더 나아가 가산점과 같이 기존 제도에 새로운 기준들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 신기술을 현장에 확실히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현장 적용성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건설 신기술 제도의 표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스마트 건설 시대이며 주변 대부분의 현장에서 스마트 건설을 외치고 있습니다. BIM,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건설 신기술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신기술 사용 시 공사 비용이 총 27.5% 절감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4조 8천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시공 품질은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48.1%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30.5% 단축되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 공사비 추정을 위한 분야별 절감 비율에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시면 상위 3개 항목이 토목구조, 상하수도, 환경관리와 같이 토목산업의 굵직굵직한 토대를 이루는 분야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는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표준이 분명치 않고 실행되는 사업마다 기준안이 상이하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는 현행 제도 및 정책의 통일성이 필요함을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가에서 연구과제 담당자를 모집하듯 건설 신기술 제도의 표준화를 위한 과제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통일되지 않은 기준안은 계속 발전되고 다양해지는 스마트 건설 신기술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느 한 공기업에서는 세부 과제로 스마트 건설 기술 기준 수립을 담당할 협력업체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면 도로공사, LH면 LH 이런 식으로 발주처마다 다 다른 기준안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 기업은 도대체 어느 기준안에 맞춰서 이렇게 발주를 넣고 신기술을 적용을 하고 해야 할지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시간이 더 흐를수록 더욱더 통일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잣대를 설립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신기술을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건설 신기술을 제외하고는 지속 가능한 건설 발전을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선 건설 정책 수립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긴밀히 이어져 있으며 서로의 영향을 받으며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래 토목공학도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건설 신기술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 꾸준히 논의해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